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끔찍한 독일인들이 지금 이렇게 성숙한 독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이 뭐였을까요?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나라에서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한국 사회에서 열등감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를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이념입니다. 이 이념을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라고 부릅니다. 이데올로기. 그래서 능력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예요. 최근에 나온 지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초에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8개국을 비교했어요. 주로 OECD에 속하는 28개국을 입소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죠.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첨예한가, 심한가,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28개국에 2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어땠을까요? 이 28개국 중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갈등이 심한 나라로 평가받았을까요? 한국이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가장 갈등이 심한 사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의 정도를 보이는 항목을 12개 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다양한 갈등이 있겠죠? 그 갈등의 항목을 12개를 쳤는데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는 무려 7개 항목에서 1등을 했어요. 7개 항목에서. 뭐겠습니까, 여러분? 빈부 갈등이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예요. 이념 갈등이 1위입니다. 정당 간의 갈등이 1위입니다. 남녀 갈등이 1위입니다. 세대 갈등이 1위입니다. 종교 갈등도 1위예요. 그 다음에 학력 갈등이 또 1위입니다. 이 7개 영역에서 한국은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이러한 나라가 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문화전쟁이 가장 끔찍한 그러한 나라로 공인을 받았어요. 그게 올해 초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유일한 이념이에요. 한국 사회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보수주의자든 진보주의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주의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엔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한국 사회를 그나마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다 하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러한 능력주의를 넘어서서 한국 교육은 어떻게 가야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한 또 성숙한 인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2020년 9월 20일 난민 시위라고 써 있죠? 베를린 난민 시위라고 사진에 써 있을 겁니다. 2020년 9월 초에 시리아의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그리스의 난민촌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이 시리아 난민들이 머무는 이 난민촌에는 약 15,000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이후에 이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돼서요. 여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독일 정부입니다. 독일 정부가 9월 18일 날 반응을 해서요. 우리가 난민들의 일부를 받겠다. 15,000명 중에서 2,700명을 받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전국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독일인들이 거리로 몰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그중에서 베를린 시위의 장면입니다. 그 같은 날 40개 도시에서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이들이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2,700명을 받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냐?
전원 수용해라. 이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전원 수용해라. 아침 신문에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등줄기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소름이. 아직도 지구상에 이런 인간들이 생존하고 있구나. 나는 멸종된 줄 알았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지금 독일 사회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난민 받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약 12% 정도 있습니다. 12%. 그러나 독일 사회의 주류들은 바로 지금 데모에 나선 이런 사람들이 주류라는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10월 3일이에요. 이날이 30주년 독일 통일의 날이었어요. 이날 독일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역사상 얼마나 많은 독일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의 독일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최고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군사력이 최고다? 경제력이 최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본 그 독일인들을 뜻하는 거죠. 지금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어요. 어느 나라에 대해서 가장 신뢰를 보내고 그 나라의 지도력을 따르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미국과 중국이 아니에요. 계속 독일이 1등이에요, 최근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독일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독일이란 나라는 정말 끔찍한 나라였어요. 아시죠?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홀로코스트는 누가 했나요? 가스실에 몰아넣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아우슈비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죠. 독일인들이 한 거죠. 예. 여러분, 독일이란 나라가 그렇게 끔찍한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런 독일인들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진에서 본 저런 아이들을 낳았을까요? 좀 전에 전원 수용해라, 난민을 전원 받아라 라고 거리에 나온 그 독일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인류에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바뀔 수 있나요? 인간이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육학적 물음입니다.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을까요? 독일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는 바로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독일인들이 지금 이렇게 성숙한 독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환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교육이 있었던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독일은 1968년에 68혁명이라는 게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거치면서 1970년에 본격적으로 교육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 교육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독일인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길러낸 거예요. 독일에서 교육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독일인을 만들어냈다 했을 때 이들이 내세운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슬로건이 뭐였을까요?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하는 거예요.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게 독일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독일은 1970년에 교육 개혁을 하면서 일체의 경쟁을 금했습니다. 학교 안에서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어요. 또 학교 간의 경쟁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아니, 어떻게 경쟁이 없는 학교가 있을 수가 있나? 대학 입학 시험도 없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고요. 이 졸업시험을 아비투어라고 합니다. 이 아비투어에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아비투어는 응시자의 90%가 붙습니다. 원하는 아이들은 다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상상이 잘 안 가는 것은 왜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정신이 바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라는 거였을까? 이거부터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랬을까요? 왜 경쟁교육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경쟁을 학교에서 금했을까요? 독일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나라인 거 아시죠? 히틀러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그러한 끔찍한 재앙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히틀러 파시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즉 과거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독일 사회에선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더 이상 아우슈비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게 계속 이야기하는 교육의 목표입니다. 독일 교육의 핵심 목표는 이거예요, 바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독일 역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 이것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틀러 파시즘의 근원적인 뿌리를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히틀러 파시즘의 정신은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봤나요? 이 세상을. 이 세계는 거대한 경쟁이 벌어지는 정글이고, 그렇죠? 이 정글 안에서는 다윈의 법칙이 적용된다. 즉, 적자 생존, 약육강식, 자연도덕.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순리고,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게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 우월한 게르만족이 저 열등한 유태족을 우리가 지배하기로서니 그게 잘못됐어? 이런 논리로 히틀러가 독일 사회와 유럽을 지배해왔던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파시즘을 지탱해주는 정신적인 지주는 뭐예요? 바로 경쟁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경쟁 이데올로기. 이 세계를 거대한 경쟁의 정글로 보고 항상 우열을 나누고 세상을,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파시즘의 정신적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을 금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교에서는 경쟁을 금한 거예요. 이때부터. 놀라운 거죠. 1970년부터 경쟁을 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쟁을 안 시킨 지가 50년이 넘었어요. 지금 오늘날 독일 사회는 그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에요. 교육학적 실험실.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키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봤던 그 사진의 그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죠. 사람들에게 50년 동안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저렇게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저것이 오늘날 독일을 만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인식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경쟁을 해야 발전한다고 착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지금 경쟁을 안 시켜서 독일 경제가 망했나요? 지금 독일 경제처럼 잘 나가는 경제가 어디 있어요? 독일이 경쟁을 안 시켜서 독일의 학문이 망했나요? 지금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이에요, 독일이?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경쟁을 시켜야 발전한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역사 속에서 증명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예요. 제가 30년 전에 7년 동안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유학을 할 때.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서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당당해요, 사람들이. 정말 충격받았어요, 처음에.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가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기숙사에서 기숙사를 관리해주는 분, 또는 무엇이 고장나서 와서 이걸 고쳐주는 어떤 기술자, 버스를 운전하는 분, 여러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열등감을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국 사회에서 열등감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제가 60년 이상 살지만 열등감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열등감이 더 심해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서도 판검사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2차쯤 가면 꼭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서울지검에 못 간 거 아니야? 꼭 이 얘기해요. 아, 누가 뭐래요? 왜 서울지검에 가야 되나요? 제주지검에 있으면 안 되나요? 대학 교수도 똑같습니다. 술 몇 잔 마시면 꼭 그 얘기해요. 야, 내가 실력이 없어서 서울대 못 간 거 아니야? 아, 왜 꼭 서울대 교수가 돼야 돼요? 한국인들은 항상 자기 위에 뭐가 있고 자기 밑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늘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위계적인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걸 수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죠. 이러한 것이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아이들은 제가 비로소 이해를 한 거예요. 교육을 보면서. 얘들이 열등감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열등감을 가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등수석차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우열로 나누는 걸 못하게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저 아이와 나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름의 관계, 다양성의 관계인 거예요.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나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저 아이는 숫자를 푸는 걸 좋아하네. 이 정도 차이로 생각하지? 숫자를 가지고 잘 노는 아이들이 더 뛰어난 건가요? 누가 그래요? 이게 독일 아이들의 생각입니다. 독일 사회에서도 저도 많은 독일의 엘리트들을 만났죠. 대학 선생들, 또 일반 학교에 다니는 교사들, 또 의사들, 변호사들 많이 만났어요. 그중에 과연 오만한 엘리트를 제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믿어지세요? 믿어지질 않죠? 저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또 물어봤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만한 엘리트가 떠오르질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제 처도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론이 뭐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강연을 할 때 쓰려고 우리 연구소에 계신 연구소 교수님들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이분들 다 독일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여쭤봤더니 대부분 다 없대요. 한 선생님이 딱 한 명이 자기가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명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은 독일인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과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과장이 아니에요. 독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수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한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독일 교육이 길러낸 그러한 성숙한 엘리트들인 거죠.